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내년 7월쯤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천여 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총선을 앞둔 내 편 챙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출판비 횡령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주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포함한 향후 검찰 인사에 대한 질의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시내 상가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몰카 촬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승객이 불안해하는 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선진국보다 매우 낮아 안전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노동당 전원회의가 김일성 주석 시대 이래 처음으로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뿔테를 쓰고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주권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2019년을) 하루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5천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자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일 실행에 들어가게 되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모두 5,174명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고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사에서 제외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170여만 명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과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사면 때 돈이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사면에서 배제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뒤면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면을 해주는 건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별 사면의 본질입니다. 청와대는 사면 원칙이 무너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5대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2만 5천 달러여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9만 5천 달러로 정정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논리가 2년 만에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사면 당시 청와대는 이 전 지사에 대해 5대 범죄는 아니지만 돈이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강원도 출마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전 지사를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사면시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투표 대신 본회의장을 버리고 로텐더 홀로 나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결국 공수처 법안 통과됐네요. 네, 오늘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6시 34분에 열렸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7시 3분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찬성 159표, 반대 14표를 얻으며 과반 148석을 넘겨 통과됐습니다. 권은희 아닌 수정안을 찍기 위한 4+1 협의체 내 이탈표는 결과적으로 표결 처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정권의 범죄 은폐처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공수처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무소불위 공수처법을 절차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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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독재 하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찌감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며 지난 27일 선거법 통과 때와 같은 거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결국 통과됐는데 애초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이탈표가 없었나요? 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은희 안 수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건데요. 하지만 무기명 투표는 부결이 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권 의원의 수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부결 소식에 본회의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지난 27일에 이어 오늘 사흘 만에 다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굵직한 법안 2개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의 거센 비판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한국당은 좌파 독재 정권의 재현이다는 거센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이 분명하다며 헌재 헌법 소원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통과된 법안은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법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 올라가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었고요. 20년 넘게 논쟁을 이어온 공수처법,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김도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2년 대선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는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검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덮어버려요.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민정수석 자격으로 지켜봤던 문 대통령은 훗날 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추진하지 못했던 게 후회된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오랜 수건으로 꼽혀왔던 공수처 설치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동물국회란 오명을 쓰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4+1 협의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공수처 설치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진보 진영의 수건 해결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안에 강력히 반발했던 검찰. 하지만 이 법안이 그대로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장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검찰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 분위기는 한마디로 참담 그 자체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애초 논의할 때부터도 검찰 반발이 상당히 거셌던 만큼 특히 오늘 검찰 관계자들은 종일 취재진과의 외부 접촉을 자제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1월 2일 대검 신년 다짐회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메시지를 말할 계획인데요. 앞서 윤 총장은 공수처 합의안 내용을 전해 듣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했던 윤 총장은 대검 참모들과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라고 심경을 드러냈고요.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검찰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었던 독소 조항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 합의안을 검찰과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검찰이 여기에 또 재반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 내용은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처음 알았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인데요. 대검 측은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법 합의안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합의를 거친 것으로 안다라고 밝힌 바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대검 측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합의안에 독소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검찰에 사전에 알려오거나 검찰 의견을 듣고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독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공수처법 표결 전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일종의 압박 카드였죠. 이번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선거법을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 재연됐던 이른바 동물국회 책임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제발 이성을 찾으라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선진화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물국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위법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추가 위반 사항을 분명히 체증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선거법 처리 당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후 길렀던 수염을 깎고 말끔한 모습으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황 대표는 먼저 선거법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선거법도 되돌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을 이루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발굴해서 황 대표는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며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애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일입니다. 이제 공수처법 다음 순서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계속 후순위로 밀린 유치원 3법과 다른 민생 법안들이 해를 넘기고도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거든요. 보는 국민들도 지치고요. 박유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애초 오늘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처리 수순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국당 반발과 무제한 토론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일정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4+1은 이르면 내달 3일 임시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상정하고 6일 표결에 이어 이날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법은 다음 주 후반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2020년으로 해를 넘기긴 하지만 다음 달 초면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민생 법안들입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의 우선순위를 내준 결과 최악의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총선이 코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 눈치 봐야 될 거고요. 20대 국회에서 처리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그런. 일각에선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극적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국회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등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끝까지 정쟁으로 치달아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보수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국회 작심 비판은 집권 후반기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리 시민들 눈썰미 정말 대단합니다.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이상하게 가려져 있는 걸 보고 신고했는데 남이 기부한 두고 간 성금 수천만 원을 훔쳐간 사람의 차량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천사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벌써 19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7천만 원까지 기부를 하시는 얼굴 없는 천사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동안 기부한 성금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오늘 아침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성금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다행히 범인은 충남에서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훔쳐간 성금 6천만 원도 회수했습니다. 왜 거액의 돈을 훔쳤습니까?
계획된 범행이셨습니까? 주민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범인 검거에 한몫했습니다. 이 동네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수상했었어요. 차 번호판 이상하게 그 차인데 가려져 있더라고, 하얀색으로. 경찰은 30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소방서 차고지 입구에 설치된 철제 셔터가 그 아래에 있던 소방관을 덮쳤습니다. 무려 500kg이나 나가는 셔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려앉은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6시 45분쯤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 차고지에 설치된 철제 셔터가 추락하면서 아래에 있던 소방관을 덮쳤습니다. 500kg이 넘는 철제 셔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40대 소방관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차고문을 작동하면서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상용을 확인하는 중에 이제 차고문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소방서 차고지의 철제 셔터는 2009년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고장이 잦았다고 동료 소방관은 말합니다. 올해 4월 달까지 계속 한 7, 8차례 수리를 했었습니다. 스프링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모터하고 체인하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같은 방식의 차고지 셔터를 사용하는 119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설치업체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밀양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 여진도 이어졌죠. 규모 3.4 이상 지진이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지진 에너지가 몰린 거라며 또 다른 지진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2분쯤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1시 44분에는 규모 2.1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진앙지와 불과 500m 떨어진 밀양시 임고리의 한 마을인데요. 이 갑작스러운 지진에 주민들은 밤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래 막 갑자기 막 다다다다다다 집이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대요. 우리는 2층에 옥상이 막 올려가지고 진짜 완전 집 다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또 천둥하는 게 구르륵 하는 것 때문에 탁탁 떴기 때문에 내 얼굴에 탁 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번 지진은 남한 내륙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1일 경북 상주에서 난 규모 3.8 지진 다음으로 강한 규모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경남 지역 단층에 지진 에너지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경주 지진이 가지고 있던 응력을 주변에 내놓게 되는데 그 응력이 쌓이게 되면서 지진이 유발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밀양 지역 활성 단층에 정보가 없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서울 시내 공중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몰카 범죄는 줄질 않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시가 이 몰카를 단속한다며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여기서는 몰카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상가 공중 화장실입니다. 지난 17일 이곳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 직원이 둘이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엿봤다고 해서 사진 찍었다고 해서 경찰관 왔었거든요. 이틀 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내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겁니다. 남자는 학생이었는데 애가 실수로 뭐 장난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때 단골이었는데 이제 안. 공중화장실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몰카 범죄 건수는 5,900여 건으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4% 정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여성 안심보안관을 발족해 화장실 몰카 범죄 단속에 나선 지 3년째로 최근 1년간 16만 건을 점검했는데도 적발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이미 내부에 몰래 설치된 기기만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구 CCTV 설치 등 다른 성별의 화장실 출입 자체를 막는 쪽으로 단속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휴대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데 걸릴 일이 없죠. 아예 거기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설치를 못하게 그 공간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입구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매년 사그라지지 않는 범죄 속 화장실로 향하는 여성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걸려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물리게 할 정도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몇만 원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가 전부죠. 그래서일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버스 기사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복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끊임없이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선이 가는 곳은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화면에 주시하며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무언가를 조작해보기도 합니다. 기사분이 한 손에는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는 RPG 게임을 계속하고 계시고 눈도 거기로 자꾸 내려가고 계시고 차선도 뭔가 이탈하려는 게 살짝씩 보이고. 운전 시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머리 위에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 30-40분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60-70이 넘는 속도로 밟고 있는데 화물차도 많고 생명의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3명 중 1명, 고속버스의 경우 3명 중 2명꼴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해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더라도 6에서 7만 원 정도의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규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운전기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휴대폰 했을 때 뭐 이렇게 법으로 된 건 따로 있는 건가요? 없죠. 그거는 없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했고 일본도 최근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버스 운전 중에 유튜브나 휴대폰 사용 같은 경우는 교통 안전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스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도로 위 수십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보다 엄격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북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노동당 전원회의가 오늘로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는 건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에 대한 고심이 크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백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원회의 둘째 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치국 위원들과 함께 주석단에 앉은 김 위원장은 이번엔 경제 분야 지도에 집중했습니다. 위원장동 측에서는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극복을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자주권 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사흘째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미국을 상대로 한 새로운 셈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구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사라진 반면 지난 4월 이후 모습을 감췄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는 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4시 평양에 주민 총소집령을 발령했다며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원회의가 사흘째 이어지는 것은 김일성 시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그만큼 새로운 길에 대한 고심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가 취임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인가를 놓고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 후보자는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는데 이건 부정하지도 않은 거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대규모 검찰 인사 여부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장관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이 하시죠. 거듭된 질문에도 추 후보자는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추 후보자가 지난 2004년 낙선 뒤 후원금 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출판비 횡령 의혹을 놓고는 여야가 자료 제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자료를 후보자는 내놔라 말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놓지 않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분위기가 과열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가 같은 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참네 정말. 날선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후보자는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답변을 했는데 과거 산보일배로 치료를 받은 뒤 자세 교정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이 무서웠던 걸까요? 울산시장 후보 경선 포기 논란에 휩싸인 임 전 최고위원이 가까스로 민주당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복당에 허용됐고요. 두 사람 다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 겁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경선 포기 논란에 휩싸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문전박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서전에서 정치 브로커를 언급했다가 울산시당에서 제명당한 임 전 최고위원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겁니다. 임동호 위원장이 전혀 그 사전에 약속이나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특정인을 위해서 제거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계획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제거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임 전 최고위원은 재심에서 당직 자격 6개월 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내년 총선에 출마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임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총선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은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길이 열렸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시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당이 허용된 만큼 민주당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일본 도피 논란까지 제기됐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소위 임동호 제거 시나리오에 대해선 의문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전에는 당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나. 저도 당 지도부 생활을 해봤는데 항상 늘 그런 당에 대한 자부심, 또 당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또 아직까지도 설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을. 송병기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은 악의적이라며 답답한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저는 송민을 잘 모르거든요. 그전에 본 적도 제가 없는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날선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의혹을 눈에 비유해 펑펑 내리는 눈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오늘도 논란에 침묵한 송철호 울산시장을 겨냥해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도 맞받아쳤습니다.
핵심 참고인인 두 사람의 진술 조사에 이어 특히 내일로 예정된 업무 수첩의 작성자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검찰 수사에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제1노총에 등극한 민주노총이 정당 정치에 참여할까요? 자체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당 설립을 물었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지입니다.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이어야 합니까라는 문항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치 사업을 할 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는 엘리트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민주노총당 언급은 민주노총의 정당 창립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당을 창당하려면 최소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노총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의견 청취 차원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활동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고요. 과정에서의 조합원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지난 2016년에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정당 창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조합원의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요즘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소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죠. 경영권을 놓고 누나 대 남동생에 이어 엄마와 아들 간 갈등까지 터지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갑자기 공동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서둘러서 진화에 나서는 배경이 있지요.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친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바람과 달리 유은의 효력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영에서 배제된 누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3일 동생 조원태 회장을 공개 비판했고 조 회장이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살난 유리창과 화병, 팔에 난 상처까지 죄다 조 회장에게 불리한 사진들로 모자에 난이란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한진그룹 모자가 닷새 만에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가족 간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운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도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7.29%까지 지분을 늘린 KCGI는 물론 여론 악화로 소액주주가 반발하면 국민연금 4.11%의 방향마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긴급 사과문은 외부 세력 대응 차원의 수습책이란 분석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유훈 얘기를 하는데 유훈은 실제 겉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속내는 다 자기들의 개인 간의 이권 다툼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달 인사를 통해 조 회장의 측근으로 세대 교체를 한 한진그룹.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금품을 받고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해임된 산재병원 근무자. 용역 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했다가 해임된 공사 근무자. 보통의 사람들은 비위로 해임되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기가 어렵죠. 특히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부패 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엔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재취업을 참 잘합니다. 비위 면직됐으면서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한 이가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국회나 대법원, 각 시도, 군, 구청과 교육청에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이 윤리법에 따르고 있는가를 심의 결정하는 곳인데 너무나 관대한 심사로 사전 취업 승인율이 86%나 됩니다. 2013년부터 5년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718건 중 취업 해제를 요청한 건 불과 13건. 절반 이상은 과태료까지 면제해 주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징계도 드문 데다 웬만한 비위나 실수로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비위로 해임되더라도 재취업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철밥통. 신이 내린 직장, 방만 경영, 도덕 불감증, 낙하산, 보훈, 코드, 회전문, 정실 인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공직자,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내린 정의는 이런 겁니다. 이래도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이대로 올해를 보내는 게 아쉬웠을까요? 동장군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을 꽁꽁 얼게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19도라고 하거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목도리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낮 동안 포근했던 날씨는 바람이 거세지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겨울은 별로 안 춥게 느껴져서 평상시대로 그냥 입고 나왔는데요. 퇴근할 때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춥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새해를 하루 앞둔 내일 새밑 한파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를 비롯해 충북, 강원 일부 지역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집니다. 대관령 영하 14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추워집니다. 31일은 북서쪽 상공에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이번 한파는 새해 첫날 오후 들어 차츰 풀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길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병원 액자 방패입니다. 병원에 액자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방패는 또 뭡니까? 방패로 쓸 수 있는 액자가 병원에 비치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뒤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해당 액자 방패입니다. 강화 유리 뒤에 손잡이가 달렸죠. 네. 평상시엔 액자로 사용하다가 위급 상황 발생 때 쓰려고 설치가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위급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하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의 그 상황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 설치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급 상황이냐. 자, 일부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려고 마련됐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선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 폭행으로 의료인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료진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대책 차원에서 방패를 비치한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강북 삼성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자, 서울대병원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병원에선 몸에 착용하는 초소형 캠코더인 액션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 설치된 CCTV는 사각지대가 있고 또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건데요. 서울대병원에선 특히 간호사를 중심으로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대비하고자 이런 보디캠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강북 삼성병원에선 방패 말고도 호신용 스프레이가 의료진에게 보급되기도 하는 등 대형 병원 위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호하는 병원이 환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운동화, 드레스 코드입니다. 뭐 어떤 특정 운동화를 신어야 들어갈 수 있는 파티 뭐 이런 겁니까? 화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길거리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죠. 네. 자세히 보면 이들이 신는 신발이 한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입니다. 이른바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기다리는 건데 해당 브랜드의 특정 운동화를 신어야만 물건을 살 자격이 생깁니다. 상품 구매에 성공한 고객의 말 들어볼까요? 네. 뭐 다 벗고 뛰어댕길 수 있을 만큼 기분 좋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밤 12시에 와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서까지 뭐 이렇게 수고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희소성 있는 상품을 갖고 싶은 욕구 있겠지만 한정판 운동화가 인기를 끌면서 웃돈을 붙여서 다시 파는 리셀 열풍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풀린 한정판 운동화는 가격이 벌써 3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운동화 업체에선 이를 막고자 드레스 코드를 포함해 당일 새벽에 판매 매장을 기습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래치 복권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사수단으로 막 줄 서가지고 제품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브랜드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노력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니 뭐 한정판 운동화니까 뭐 희소성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 그런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업체들의 행위가 마치 이런 걸 부추기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희귀한 제품을 사려고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서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데 운동화 업체의 이런 마케팅으로 줄을 서도 운이 나쁘면 못 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품을 비싸게 되파는 재테크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제품을 사서 신으려고 했던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욕구와 선택을 이용해서 마케팅적으로 상술로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상술이 또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기보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나타내고 운동화 업체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또 되파는 소비자의 그런 행태도 사실 좀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지구촌에는 유독 힘의 논리가 동원된 국가 간 또 세력 간 충돌과 갈등이 많았죠.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2019년 MBN이 선정한 10대 국제 뉴스 한성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3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재는 무력 사용이 거론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홍콩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중국 시위가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충돌 끝에 구의원 선거 승리라는 결실을 얻었지만 홍콩 당국이 물러설 기미가 없어 홍콩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We still need to recognize that it's still an uphill and long-term battle for us to continue our fight for free election and democracy.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가까스로 1단계 합의를 이뤘지만 일시적인 휴전일 뿐 종전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얻었고 멕시코강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던 엘살바도르 국적의 부녀가 익사하면서 트럼프의 난민 정책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세기 빈라덴으로 불렸던 IS의 수괴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려 세계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이탈리아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도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성 지도자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핀란드에서는 30대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
유럽연합 EU도 여성이 수장을 맡았습니다. 부활절에 250명 이상이 사망한 스리랑카 테러와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 난입해 총격을 난사한 사건들, 테러도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팀을 이끄는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공격에서 김연경 선수의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선수가 득점하도록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해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김연경. 밝은 표정으로 동료와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 28일 이탈리아 리그를 마치고 돌아온 라바리니 감독까지 합류한 여자 배구 대표팀은 이제는 완전체가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진출권이 달려있는 아시아 대륙 예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대표팀은 연말도 있고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위를 해야만 올림픽 행이 가능한 대회에서 라바리니 감독은 런던과 리우에 이어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 must try to find our best condition and then we must be at the 100% that we need to be over the opponents. 김연경에 대한 공격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라바리니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낼 수 있는 배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공격수가 파워풀한 공격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워크도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좀 좋은 점이 서브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행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대표팀은 다음 달 초 결전의 장소인 태국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올겨울은 조금 덜 춥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 해가 가기 전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오늘보다 14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거고요. 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모레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선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올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있는데요. 밤 10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도 발효되겠습니다. 한편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면서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밀려오는 찬바람과 따뜻한 해수면과의 온도차로 눈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 충남과 호남에는 1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이 눈과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새해 첫날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로 해돋이 감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전 추첨을 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권을 5만 원에 팔겠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곧 이 방문권은 판매가 완료됐죠.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고가 아파트는 대출도 막혔는데 그래도 살 사람은 많은가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